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사전 투표 첫날인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표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 이촌동 사전 투표소입니다. 네, 평일 오후인데 유권자들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오후 들어 잠잠했던 투표소는 다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날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앞두고 투표 행렬이 서서히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오후 3시 기준 전국 사전 투표율은 8.1%, 364만 명이 투표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오전 7시 첫 집계 때만 해도 차이가 0.02%포인트로 거의 비슷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더니 오후 3시 기준으로는 0.9%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 역시 지난 지방선거 때 같은 시간 6.9%보다 높은 투표율 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는 신분증만 소지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역 안에서 사전투표하는 경우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요. 만약 선거구 밖 투표소를 이용하는 유권자들은 투표 후 회송용 봉투에 용지를 담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촌동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는 오늘도 일제히 격전지로 향한 가운데 막판 서로를 겨냥한 심판론을 띄우는데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대통령도 투표에 참여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 점심시간을 틈타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김혜경 여사와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늘 임기 마지막 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공관 인근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아침 일찍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투톱도 각자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했는데요. 정청래 대표 아침 사전투표 참여 뒤 기자들과 만나 권력은 총구가 아닌 투표장에서 나온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세력들을 투표의 힘으로 심판해달라고 내란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분산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당 지도부 가운데 첫 주자로 오늘 투표에 나섰고요. 내일은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는 본투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보수 강성 지지층의 경우 사전투표보다 본투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지도부가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본투표 하루만으론 부족하다면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폭주하는 정권을 향해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양당 지도부의 오늘 유세 동선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 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경기와 충남을 돌며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국정 안정을 위해 이 대통령의 힘을 싣고 싶다면 또 코스피 상승으로 주식 계좌를 보며 마음이 흐뭇한 분들이라면 기호 1번 민주당 후보에 한 표를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이딴 선거 지원에 뛰어든 걸 겨냥해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퇴행적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세 사람의 공통점은 감옥형 3인방입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띄우기에도 총력입니다. 정 대표 어제 서울시장 토론회를 두고 정 후보의 베리굿, 베스트, 감탄사를 연발하며 안전한 서울을 원한다면 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축켜 세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디로 향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와 세종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세차에 올라탄 장동혁 대표, 보수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지만 단 한 표 차이로 지더라도 그건 패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 민주당의 오만함을 막아내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또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선택할 자유마저 빼앗아 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땅떨어지로 떨어지는데 이제 몇 센치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 특히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경찰이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걸 집중 비판했습니다. 서서문 참사 당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회파티를 벌인 이 대통령이 이재와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는 중요하지만 사전투표 시작과 동시에 경찰이 서울시청에 들어닥친 걸 우연이라 볼 수 있겠느냐며 관건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이어 8년만 반복된 청와대 선거 개입 시즌2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스튜디오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잇따라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대구 고산이동 행정복식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와 함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김 후보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에는 바꿔야겠다는 열망이 더 솟아나고 있다면서 제가 이길 거라고 아주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후보도 오전 10시쯤 대구 수성구 의회에 차려진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추 후보는 언론 등에서 치열한 초접전 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시민들을 찾아뵙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의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를 마치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서서문 붕괴 사고로 잠시 유세를 멈췄던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며칠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박차를 다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양 후보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를 차례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양동훈 기자, 정원호 후보가 조금 전까지 시장에서 유세를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상권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투명한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후에는 시장으로 들어가 시장 상인들과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하고 다음 유세 장소로 예정된 마포구 홍대 입구로 향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오늘 아침 서울 서공동 행정복합청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배우자 문혜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며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는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고 편안하게 뒷받침할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시장을 뽑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후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함께 선거대책회의를 진행했고요. 오늘 하루 미아사거리와 성신여대 입구, 홍대 입구, 보신각까지 서울 번화가들을 돌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등 꽉 찬 유세 일정을 이어갑니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접전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 판세를 보면 정 후보가 일부 우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어 판세를 굳히기 위한 젠걸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권준수 기자, 오세훈 후보는 대학가를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조금 전 이곳 신촌 스타광장에 도착해서 젊은 지지자들과 함께 현장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만큼 유권자들에게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요. 2030 젊은 지지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 이어 잠시 후에는 경희대학교 근처로 이동해 청년층과 접점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앞서 오 후보는 낮 12시부터 창동역 일대와 수요 재래시장을 잇따라 방문했는데요. 오가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상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오
오 후보 본인도 오늘 아침 일찍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전 8시 부인 송현옥 여사와 함께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번 선거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표 직후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하필 사전투표 첫날 경찰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저녁 송파구 마천중앙시장으로 이동해 퇴근길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최대한 이끌어내 막판 역전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양동근 권준수 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투표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를 마친 이 회장은 취재진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퇴장했습니다. 이 회장이 투표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직전 상판이 내려앉은 모습이 담긴 보고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현장에선 철로 복구 작업 준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과 여행객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수빈 기자, 서소문 현장에 나가 있죠?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손효정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수빈 기자, 확보한 보고서의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YTN이 확보한 당시 현장 보고서에 담긴 사진에는 붕괴 사고 12시간 전 상판의 높낮이 차이가 발생했을 당시 상황이 담겼습니다. 걷어 연결부의 높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계측 장비에는 29mm라는 수치가 표시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추가 변형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조치 사항으로 안전진단업체 조사를 의뢰하고 전도 방지 플레이트 설치로 처진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양방향에 크레인을 설치하고 걷어에 연결한 뒤 절단 작업을 진행하고 구조물을 절반씩 나눠 들어올리는 방식과 후속 작업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붕괴된 구조물의 철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포함한 모두 7곳에 대해 7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소속 기관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공사를 맡긴 원청업체 본사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 등이 이번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경찰 33명과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등 20명을 포함해 모두 53명이 투입됐습니다. 네, 현재 고가도로 철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오후 3시 일부 구조물 철거와 잔해물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고 철로 복구 작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장에는 걷어와 슬라브 등 상부 구조물을 받치던 기둥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시간 동안은 전동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철도 시설물을 복구한 뒤 안전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이 끊어진 만큼 이를 다시 연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부터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향 차량 통제가 전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내일 새벽 5시 이후 경의선 첫 차 운행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하루 3시간씩 작업해 열흘 안에 남은 기둥까지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일부 열차 운행 중단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죠? 네, 주말을 앞둔 오늘 일부 열차 운행이 여전히 중단되면서 시민과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가려는 한 미국인 부부를 만났는데 미리 예매해뒀던 기차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이곳에 도착해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o we had an 8:35 train to Busan, and now it's canceled, but it's standing only. We don't have our hotel for Seoul is, we're done. So we don't have a hotel booking, so we have to go to Busan. 이번 사고로 고갑차도 잔해가 선로를 가로막으면서 서울역 북쪽 차량기지에서 열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쪽 선로가 막히면서 KTX는 행신역에서 서울역, 또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구간 운행이 나흘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의 운행 차질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차 운행 횟수는 평소보다 193회 줄며 운행률이 73.7%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열차 운행률이 10%포인트 가까이 더 낮아졌는데 주말을 앞둔 금요일은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KTX는 오늘 하루 운행이 113회, ITX 새마을과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80회 줄었습니다. 전동열차의 경우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은 사고 복구가 끝날 때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코레일은 서울시가 철거 공사를 마치는 대로 선로를 복구하고 안전 점검을 거쳐 열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복구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모바일 앱 코레일 톡과 철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빈 손혜정 기자 연결해서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이후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두고 철거 작업을 쪼개서 한 게 붕괴 가능성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와 코레일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작업 시간이 심야 3시간 정도로 제한됐다는 입장인데 코레일은 철로가 지나는 구간이라 어쩔 수 없었고 더구나 심야 작업은 서울시가 먼저 제한했다고 맞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안정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던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난해 9월, 10개월 뒤인 올해 7월 완료를 목표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사고가 난 구간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석 달 가까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붕괴 사고 후 긴급 철거에는 1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신속하게 철거할 수는 없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철거 공사 관련 설계에만 38개월가량이 소요됐다며 협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철도 보호지구였던 사고 지점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 공사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코레일과의 협의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철도가 없는 구간은 24시간 작업을 했지만 철도가 통과하는 사고 지점의 경우 작업 시간이 심야로 제한된 탓에 공사 시간이 부족했다고도 말했습니다. 24시간 어쨌든 작업을 해서 신속하게 철거하는 것을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요. 철도 코레일이라든지 이쪽의 협의 결과는 하루에 3시간 정도의 그 작업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다라는 답을 얻어서 그러자 코레일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사고 지점은 차량 정비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라 장시간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열차 운행 차질로 국민 불편이 우려돼 주간 공사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철거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해 서울시가 먼저 야간 작업을 제한했다는 게 코레일 측 주장입니다. 이상 징후 발견 이후 열차가 통제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붕괴 사고 당일 작업 책임자가 서울역에 작업 완료를 통보하면서 단차 발생 여부는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붕괴 위험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와 코레일, 양측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된 지상파 3사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BC 서울시장 조사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41, 국민의힘 오세훈 37, 4%포인트 내 오차범위 내의 접전입니다. SBS 조사 보실까요? 정원호 46, 오세훈 35, 11%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부산시장입니다. 전재수 47, 박형준 34, 또 전재수 45, 박형준 36,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밖으로 전재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3파전이 치러지고 있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입니다. 한동훈 43, 하정우 37, 박민식 14, 또 한동훈 39, 하정우 35, 박민식 14. 흐름이 비슷하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0% 안팎으로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다음은 5파전 경기 평택을 재선거 보시겠습니다. 조국 29, 김용남 26, 유이동 20%인 오차범위 내 MBC 조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정청은 할게요. 22년부터 24년까지 39,000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포근하여 돌폭, 용전 노동자 6명이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연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탁상 달력이 바로 정월 후보님이 도망 일지입니다. 회피하신 날짜마다 제가 직접 X표를 쳤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운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윤희흥 오피언즈 대표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인 어젯밤 11시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서울시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원호 후보 그동안 토론 도망 다니지 않았냐, 개혁신당 후보가 달력 패널까지 들고 왔던데 어제의 토론이 여론을 뒤집을 만한 어떤 큰 한방이 있었다고 보세요? 네, 정원호 후보가 좀 앞서가는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을 만한 한방이 있었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오세훈 후보 측이라든가 추격하는 후보 측의 적당한 질문일 텐데 그런 건 없었다. 오히려 정원호 후보가 현직 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현직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인상을 좀 강하게 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예,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지금 39% 동률인 조사도 있고요. 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조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사를 해도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토론의 영향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 여론이 뒤집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11년에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보수정당의 엄기영 후보가 이제 한 거의 20% 가량 제 기억으로는 앞서 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이른바 이제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사실 이제 결과는 뒤바뀐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과 후보들 간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긴밀하게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강해지기 때문에 선거 기간 막판으로 갈수록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TV 토론의 경우에도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회피하고 기피하는 거나 이 현상이 강화되긴 하는데 지지 후보를 변경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 이제 연구 보고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바뀌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떤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있지는 않은 것이 대체적인 어떤 선거 기존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토론회에서는 안전과 부동산 공방이 좀 치열했는데요. 오늘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오세훈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노골적인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오늘 그 사전 투표일 첫날인데 그것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안한 후보 아니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저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서소문 고가 철거 사고 같은 이런 참사가 있으면은 정부와 이 어떤 그 공권력 입장에서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사태 수습을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압수수색보다는 솔직히. 근데 이게 대통령이 직접 하명 수사라고 인식될 만한 지시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압수수색 이렇게 들어갔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도 선거 개입하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KTX 무슨 이런 것도 못 다니고 이래가지고 신혼여행도 지금 취소하는
사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좀 말씀을 했지만은 사전에 무슨 증차 계획이라든지 버스를 더 투입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 수습 대책보다는 그냥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 신경정 속에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투표를 다 같이 하자라는 분위기고 국민의힘은 뭐 대표와 원내대표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나눠서 하자 이렇게 분산투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눈에 띄는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전투표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언론에 네. 포착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이게 좀 약간 공개가 되면 붐업 어떤 이런 게 좀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거 참여 그리고 삼성으로서는 좀 약간 친근한 이미지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우리랑 좀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 김용 의원님과의 대담에서 이게 압수수색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까운 생명이 지금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경이나 이런 데서 그 교통대책이나 이런 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처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고 근대 국가는 그렇게 하라고 이른바 뷰로크래시 관료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그 대책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압수수색을 한 것이 그거 연동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난히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어제 서울시장뿐 아니라 보궐선거가 치열한 부산 북갑에서도 토론회가 있었죠.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5일과 어제 발표된 SBS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던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접전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일까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하 후보가 한 후보 지지자들의 선거운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치 외부 바람잡이 동원해 장난치다 피해주고 떠나는 떴다방 같다고. 여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정치인한테 나는 지지자 없으니까 너 지지자들 오지 마라고 하는 거 되게 짜치고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치조실입니까? 왜 예스 오라고 물으십니까? 여기 검찰 치조실 아닙니다. 자, 30초 재겠습니다.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 공보물에는 본인 얼굴 안 넣고 전재수 얼굴이 보이죠? 표지에? 그 본인 얼굴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법적인 건 없습니다만 그런 걸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AI 시대에는 항상 혁신적인 선거 전략이 필요한 거 AI 시대에는 아니겠습니까? 혹시 자기가 아니라 전임자 얼굴을 공보물에 넣은 게 AI 시대의 혁신적인 선거 전략입니까? 혼자서는 해도 못하는 후보, 국구를 이끌 수 없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분위기는 하정우, 박민식 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정우 후보 공보물에 하정우 후보 얼굴 대신에 전재수 후보 얼굴이 들어간 것이 AI 혁신이냐 아니냐를 두고 둘이 공방을 벌였어요. 뭐 하정우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AI더라고요. 제가 토론회를 열심히 봤는데 교통 문제도 AI, 기업 유치도 AI, 모든 뭐 교육 문제도 AI. AI가 중요하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긴 하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북구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를 단기간에 또 중기간에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너무 AI 만능. 그러려면 차라리 네이버나 업스테이지로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일을 더 열심히 잘할 분을 갑자기 지금 북갑에 내려보내가지고 AI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와닿지 않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북갑 주민하고 AI에 대해서 막 그 논쟁도 있었거든요. 그런 그 짤방도 돌아다닙니다. 그거 보면은 오히려 그 AI 수석까지 지낸 하정우 후보가 밀려요.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 정도로 북갑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구체적인 고민을 좀 덜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하정우 후보는 자신이 북구의 아들임을 굉장히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덕천 로타리 교통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이런 게 이제 공통된 질문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AI만 얘기하다 끝났어요. 근데 뭐 그에 비해서 오히려 하정우 후보 말로면은 외지인이죠. 외부인인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구체적인 그런 답변들을 잘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변 차선 문제라든지 우회도로 건설 문제라든지 또 정류소 구간 이동 문제라든지 그렇게 봤을 때 출신지가 북구라는 것보다는 북값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발전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게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앞서 듭니다.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위까지 나왔던 한동훈 후보가 지금 오차 범인의 접전으로 아주 치고 올라온 분위기인데요. 네.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초반에 비해서 중대한 이제 구도 변화가 나타난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보수에서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가 경쟁했고 처음에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월등한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 됐고 3자 대결 구도에서 1위를 하는 수치상 가장 높은 경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위와 2위 후보는 이제 수치에 높낮이어서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상황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긴 할 텐데 통상적으로는 무소속 후보가 중도층 등에 왜냐하면 기성정당을 싫어하는 층들이 중도층에 있기 때문에 투표 의지가 상대적으로 기성정당의 지지층에 비해서 낮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대체로 무소속 후보의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실제 득표율에서 정당 소속 유력 정당의 소속에 있는 인물들의 어떤 득표율은 지지율보다 좀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일반적인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대권 주자로 얘기되고 있고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그것이 높은 투표율을 견인하면서 본인의 높은 득표율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러한 특성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는 이제 투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중도층 등을 얼마만큼 마지막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느냐 또는 이제 양당의 박민식 후보와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이라고 하는 기반에서의 그 전통적인 정당 지지층을 투표장에 불러일으키면서 기본적으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한 40% 가느냐, 박민식 후보가 한 20% 이상의 득표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한동훈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도 영향을 주는 직결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의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딱 100%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득표율은 박민식, 하정우 후보가 기성정당의 후보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국민의힘 대표 출신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게 민주당 하정우와 나 한동훈 중 한 명을 당선돼야 한다면 누가 되길 바라냐라고 묻기도 했는데 박민식 후보 뭐라고 답했을지 들어보시죠. 개목거리가 어떻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짓거리를 한동훈 후보의 아까 가족이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나요? 개목주 그건 철회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고 감사에서도 조작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유지하시겠습니까?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당선돼야 한다면 박 후보님 누가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박민식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가 돌잖아요. 그거는 마타도입니다. 저는 박민식의 필승을 확신합니다. 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게 하정우와 한동훈 중 한 명을 고른다면 누굴 하겠느냐 했더니 아니 내가 될 건데 그거 왜 묻느냐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난처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건 답변을 잘한 거죠. 피해가는 기술, 그러니까 선거를 해본 사람다운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이번 북구갑 선거는요. 어젠다 세팅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어젠다. 다시 말해서 어떤 코끼리가 출몰했는지 유권자들이 보는 게 중요한데 그 어젠다를 한동훈 후보가 보수 노선의 미래라는 걸로 지금 잘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AI 얘기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니까. 근데 AI와 관련돼서 논란이 될 만한 메가 플랜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후보들이 그게 가능해? 그게 말이 돼? 라고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그게 어젠다로 세팅이 돼야지 이게 좀 프레임이 일로 넘어오는데 지금 저렇게 그 공방들이 대부분의 그냥 개인 차원의 공방, 고관여층들만의 관심사를 이끌어낼 만한 공방, 다시 말해서 지지층만을 좀 선동할 수 있는 정도의 공방으로 끝난 토론이어서 좀 저는 아쉽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윤희용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대 양당 두 양당이 조직 선거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옛날 선거예요. 요새는 조직도요 그 오더에 따르지 않습니다.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가서 찍게 하는 것까지 옛날만큼 충성도 있게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어젠다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박민식 후보나 하정우 후보가 지금 쫓아가는 입장이라면 빨리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어젠다 세팅을 옮기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40%를 넘는 조사도 나오고 또 박민식 후보는 15% 아래로 나오는 조사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만한데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과거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하면서 좀 팩트가 아닌 얘기를 했다. 한동훈 후보가 이 점을 반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박민식 후보는 본인이 이 보수의 미래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보수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권파에 얹히거나 아니면은 윤 어게인 세력에 얹히거나 아니면은 30km 떨어진 기장에 오신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얹히거나 이렇게 다른 세력을 통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전혀 먹히지가 않죠. 오히려 지금 부산 또 보수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정권도 뺏겼는데 차기의 정권도 우리가 좀 되찾아와야 되겠고 더더군다나 부산 북갑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큰 정치인이 와가지고 북갑 발전도 좀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3번을 그 지역에 내려갔었는데 보니까 내려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내려갔거든요.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지가 않았어요. 저 사람 선거 끝나면 또 갈 사람 아니야? 외지인인데? 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좀 스며드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하고 아주 몇 번씩 봤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정우 후보든 박민식 후보든 내가 북구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게 먹히지가 않았죠. 북구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일단 북갑을 잘 살게 만들 정치인이 필요한 거고 또 당선되고 나서 더 큰 정치인 결국 YS가 부산을 무대로 해서 큰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그 과거의 향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동훈 후보가 잘 파고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민식 후보보다는 미래에 투자하자 우리가 과거보다는 그런 심리가 좀 발동이 돼서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밀착형 선거운동 전략에 먹혔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린 여야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9명의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현태 후보는 급해서 나오신 거고. 네, 맞습니다. 박수현 후보님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표, 전화, 그리고 후원입니다. 후원도 다 안 찼습니까? 한 30%만 차면 다 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들의 지원 사격에 기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대구를 시작으로 충청권과 영남권 등을 잇따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경남을 찾아서 박완수 지사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요일에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시장 후보를 만납니다. 일요일 날 오시는 걸로 돼 있고요. 교회 예배를 보시는 걸로 지원을 하려고 하십니다. 보수층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마음 급한 민주당 후보들이 충정로 대통령 김원준 씨를 찾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대표님, 이게 강성 지지층에 소구할 수는 있지만 또 중도층 표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 또 이제 여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상징성 있는 인물, 진영의 인물을 이제 가까이 하는 부분들을 선거 임박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 차원에서 뭐냐 하면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뭐 투표율이 대선처럼 높은 투표율이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중도층들이 투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각 정당의 고정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지금 아마도 이제 이 사전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에 소구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서 선거 캠페인을 간접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진영에 있는 진영 간 결집도라고 하는데 어떤 후보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진보 성향의 이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 진보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까지 지지가 나오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진영 결집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나왔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이 시점에는 한 90% 정도는 진보층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또 보수 후보는 보수층에서 한 90% 나와야 되는데 어떤 후보들은 그것이 아직 70%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영의 진보층 또는 보수층들을 충분하게 흡수하지 못한 후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층들은 그 진영의 상징성이 있는 인물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진영에서 신뢰받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효과를 얻고 그 진영의 지지층 결집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측면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전투표 첫날이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아마 노려서 이렇게 오늘 캠페인을 한 것 아닌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사전투표율이 집계가 돼서요.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9.25%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412만 9천여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 투표율 8.22%와 비교했을 때 1.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전남이 18.61%로 가장 높고요. 전북, 강원, 광주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았는데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또 그러면 후원 계좌가 또 바로 찬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가겠지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거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를 시작하면 이렇게 넓게 갑니다. 왜? 모두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를 찍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점점 타겟팅하면서 좁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확실한 표를 투표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우호적인 층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 그리고 스윙 보터층을 분리해가지고 거기에 전화나 효과적인 방식으로 또 선거 캠페인을 집중하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선거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지금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막판에 가면 우리 투표가 확실한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렇게 강성 뭐랄까요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수의 상징 뭐 이런 데를 좀 끌어들여서 그 층을 좀 다지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취재는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에게 그 후보에게 우호적이거나 그 후보 쪽으로 스윙할 수 있는 보터에게는 전화 캠페인,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거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 대표도 안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요일에 박현종 부산시장 후보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지금 전반적인 지지율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또 체질적으로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어떤 구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대위도 기능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양쪽의 당대표도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진영 내 일부만을 대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앙선대위라고 하는 게 안 먹히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는 더 안 먹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또 유튜버가 오히려 중앙 선대위 역할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전략도 다 짜주네요,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후원 계좌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구독자도 개인 그 후보들 구독자도 막 늘려주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지 이건 길게 봐가지고 정당 정치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왜곡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 정치인들 잘못이죠. 양쪽 정당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그런 게 지금 누적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 총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정청래 대표가 어제 지원 유세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잘못 말해서 눈을 질끈 감는 해프닝도 빚어졌는데요. 이를 의식해서였을까요? 오늘 선거대책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25번이나 외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신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계좌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박근혜, 이재명 이 전직 대통령 3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일잘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외교도 잘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의 죄를 짓고 감옥 갔다 온 박근혜와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 명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It's to my mistake. 이게 딱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탄핵당한 3명의 대통령 해가지고 이재명을 탄핵당한 대통령의 이름을 딱 넣어놨더라고. 난 그렇게 좀 양심 있고 그냥 바른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사이좋게 지낼 걸 그랬어. 네, 정청래 대표 말실수를 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뭐 유세 일정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It's my mistake, 실수였다고 자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실수죠. 당연히 실수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본인 입장에서 좀 굉장히 좀 아플 거는 그 타이밍 때문입니다. 그 타이밍이 뭐냐면 지금 전북 선거가 좀 당 내에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니까 본인으로서는 좀 굉장히 좀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전북 상황이 없었으면 It's my mistake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북에서 하도 지금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을 좀 약간 가르는 어떤 캠페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조금 이게 실수였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경기 평택 을 선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부터 볼 텐데요. 그래픽이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네, MBC 조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29%, 김용남 26%, 유이동 20%로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조사 보시죠. 조국 25, 김용남 23, 유이동 21%로 나타났습니다. 유이동, 황교안 두 보수 진영 후보의 단일화 어제까지만 해도 무산되는 듯 했지만 오늘 아침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 사전 투표 말고 6월 3일 당일 투표를 해달라고 긴급 공지를 올려서 이게 단일화 가능성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오늘 오전 평택시에 차려진 사전투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부정선거 감시 등을 요구하며 10달 만에 한국을 찾은 건데 지난해 6월 미국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발언해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우선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 어제까지만 해도 단일화는 무산되는 분위기였는데 황교안 후보가 잠깐만 기다려봐, 사전투표하지 말고 기다려봐 이런 공지를 냈어요. 그럼 단일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할 수도 있겠죠.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정말 이거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특히 이제 황교안 그 후보 입장에서는 사전 선거 자체는 이거는 거의 부정 선거로 갈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사전 선거 하지 말자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단일화 과정이 남아는 있지만 이게 흐름을 바꿀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유이동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해야 유리한 고지에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는 황교안 그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그래픽 함께 보여주시죠. 예, 거의 뭐 10%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더하면 좀 승산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아주 오차 범위 내에서 모든 후보들이 지금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갈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을 보면 조국 후보의 상승세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황교안 후보와 유이동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지금 산술적으로는 20 더하기 10은 30인데 네. 그 흐름대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보수 진영이 이제 진보 후보에게 표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 후보 중에서 한 명의 후보가 뭐 사퇴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표는 어쨌든 그 진영 내에 있는 후보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 본투표일에 황교안 후보가 이제 지지자들에게 본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물론 이제 단일화를 그때 가서 임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후보가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관련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투표에 해달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득표율이 훨씬 더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확실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투표에까지 이제 가게 되면 사전투표에 보수층 중에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진보 성향층에서 사전투표 이용률이 활용률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보수층에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단일화를 임박해서 본투표 임박해서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 측면이 있어서 큰 이제 구도의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조국 후보가 조금 상승한 거는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 관련 의혹 제기, 그 진보층 후보들이 진보층 지지세가 이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진보 진영의 정서에 좀 약간 반하는 이슈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업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김용남 후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 나름 저는 좀 잘했다. 그리고 나름 또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왜 조국 후보가 저렇게 상승세냐라는 거는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김영남 후보의 후원회장도 막 그러고 있지만 정확하게 조국 후보와 조국혁신당과의 전선을 치거나 선을 분명히 긋는 캠페인을 저는 잘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오히려 저희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국 후보 내지는 조국혁신당과의 분명한 선이 어디인지 보기 어려운 좀 약간 불분명한 그런 점이 있어서 마치 조국 후보도 우리 범여권의 후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김용남 조국 후보 감정의 골이 좀 깊어져서 나중에 합당 논의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탄 교수가 갑자기 평택 선거장에 나타난 거예요?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 쪽, 그 황교안 후보 쪽하고의 무슨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여전히 그 보수 진영 내에서 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부정선거론을 믿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있고 해서 나는 본투표에 하겠다, 6월 3일 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결집도가 굉장히 강하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캠페인 효과를 노리고 그런 그 상호 간의 협조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지만 그 평택 을의 선거 자체, 흐름 자체
변화시키는 데는 뭐 어렵겠죠. 예, 모스탄 교수까지 등장해서 부정선거 이슈가 부각되면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도 좀 난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투표장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섯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인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지금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포함해 7곳을 대상으로 현재 8시간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소속 기관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공사를 맡긴 원청업체 본사와 하청업체 그리고 현장 사무실 등이 이번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경찰 33명과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등 20명을 포함해 모두 53명이 투입됐습니다. 네, 경찰이 신속한 수사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마친 뒤에는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와 안전수칙이 기재된 계획서, 공사와 관련한 입찰과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확보한 물증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공사장과 고가, 교량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붕괴 사고 사흘 만에 이번 철거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시는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같은 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시 발주 공공공사장 114곳과 해체나 땅 파는 작업 등 위험 공정이 진행 중인 민간 공사장 338곳 등 모두 98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특히 구조적인 위험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C등급 고가와 교량 27곳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 안전성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결함이 드러나면 정밀 안전 점검을 추가로 진행해 보수 보강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해체 공사장과 고가 교량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우려도 낮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험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면 통행 제한이나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미국 매체 보도를 이란 언론이 부인했습니다.
이란 핵을 후퇴시킬 위치에 와 있다는 벤스 부통령의 발언도 헛소리라고 비난했는데 미 동부 시간 29일에 열리는 미국과 파키스탄의 외무장관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상욱 기자, 이란 언론들은 양해각서가 확정됐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문안이 최종 확정돼서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서방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이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통보한 적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정되면 파키스탄과 함께 공식 발표할 거라고 언급하면서 그전까지는 타결됐다는 서방 소식통의 주장은 신뢰할 게 못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ISNA 통신은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벤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워싱턴의 헛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말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we're making progress. We'll get to a point where we could potentially sit down and settle these issues, but that requires us to make a little bit more progress. I can't guarantee that we're going to get there, but right now I feel pretty good about it. 미국 언론에서 타결이 임박했다거나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하고 이란 언론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패턴은 이달 초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일정은 미 동부 시간으로 29일 열리는 중재국 파키스탄과 미국의 외무장관 회담입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양해각서 막판 조율 단계에서의 만남이라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이란의 최종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회담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양해각서 초안을 이스라엘에 공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요? 네, 미국이 이란 전쟁 양해각서 초안을 동맹에 공유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미국의 동맹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초안은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60일 휴전 연장과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 착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의 전쟁 중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포기 약속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양해각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해각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시간을 며칠 달라며 미룬 것도 이스라엘 등과의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협상은 막바지로 보이는데 이란군은 어젯밤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28일 새벽과 밤에 두 차례나 이란군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군이 남부 해안의 부셰르주에서 미국의 무인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격추된 공중 자산은 없고 이란군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또 어제 저녁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전 조율 없이 통과하려던 선박 4척을 향해 경고 사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에는 이란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 공항 외곽 지점을 미군이 공습하고 이란이 곧바로 미 공군기지에 반격하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공습 역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선박을 경고 사격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종전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다지기 위한 신경정 수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선전용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오늘 밤 로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14초짜리 해당 영상은 한밤중에 공중의 헬기가 불을 켜고 있는 지상의 목표물을 비추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에 담긴 로딩은 우리말로 총알을 장전한다는 의미나 중요한 발표를 준비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3.55% 오른 8,476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8,400선에 안착했습니다.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오늘 코스피는 3.55% 오른 8,47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2.43% 오른 8,384로 장을 연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와 장중 기준으로 모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늘 개장 전 HBM 7세대 제품
HBM4E 12단 샘플을 세계 처음으로 출하했다는 발표에 5.84% 오른 31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92% 오른 233만 3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AI 서버용 부품주로 주목받던 삼성전기는 15.04% 오르며 212만 7천 원을 기록해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시에 코스피 시총순위로는 현대차를 넘어섰고 LG전자는 상한가인 29만 3천 원을 기록했는데 다음 달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방한해 구광무 회장과 회동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20.8%로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선 25% 넘게 보유할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초과 보유하면서 150조 원 안팎의 매도 폭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존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이 역시 시장에 호재로 작용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71% 오른 1112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세로 전환해 2.68% 내린 1074로 마감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와 비교할 때 5.1원 오른 1,507.9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주간 거래는 1,495.5원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에 원화 하락 압력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 양측이 전쟁 종식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1달러선, 미국 서부 텍사스선 원유 선물은 배럴당 87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9.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8달 만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한 달 전보다 0.6% 줄었습니다. 내수지표도 부진해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전에 비해 3.6% 감소하면서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투자지표도 일제히 줄어 설비 투자는 3.6% 감소했고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1.4% 줄었습니다.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싱가포르에선 아시아 최대 연례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가 개막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중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를 대표해선 안규백 국방장관이 2년 만에 참석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회의 첫날인데요.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가 주관하는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등 주요국 안보 수장들이 모여 영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2002년부터 해마다 이곳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돼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리는데 올해는 57개의 나라에서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참석합니다. 작년에는 비상계엄 여파로 장관 자리가 공석이어서 실무단만 갔었는데 이번에 2년 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1년 전보다 국제 안보 환경은 더 나빠졌습니다. 미중 경쟁에 타이완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전쟁이 세계적 충격을 줬고 다카이치 집권 이후 일본의 군비 확충 움직임도 이곳에선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외신들은 내일 예정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기조연설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 전략을 강하게 비난했었고 또 중동 상황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연설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장관 격인 둥쥔 국방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대신 추이텐카이 전 주미 중국 대사 등이 참석해 중국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안 장관은 모레까지 7개 나라 국방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하는데 내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을 만납니다. 지난 1월 일본에서 회담한 지 넉 달 만인데 당시에 논의됐던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수색 구조훈련 재개 일정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2주 전에 안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이미 열렸던 터라 따로 잡히지는 않았는데 헤그세스 장관과는 다자회의장에서 오며 가며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안 장관은 또 내일 영내 안보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국방정책을 설명하는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기조연설도 합니다. 최근 대내외에 공식 발표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YTN 나힌입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첫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가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과기정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미국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단장을 맡아 백악관 NCS와 국무부, 전쟁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인 부산에서는 시장선거와 함께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며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전은 민주당의 텃밭 수성이냐 무소속 돌풍이냐를 두고 뜨거운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각 지역 사전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차상은 기자, 어느 투표소에 나가 있습니까? 네, 부산 연산 3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민성 기자는 전북 투표소죠? 네, 전주 효자 5동 사전투표소입니다. 네, 부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사전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종료 시각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막바지 투표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206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유권자는 285만 7천여 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5만 9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후 4시 기준 부산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8.5%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지난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0.96%포인트 높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투표율 변화를 각 후보 캠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과 교육감, 16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는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해수부 장관과 부산에서 3선을 지낸 민주당 전재수 후보, 그리고 현직 시장이자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접전을 벌이고 있고 개혁신당 정의안 후보도 뛰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만큼이나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북구 유권자 사전투표율이 9.3%로 부산과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전에 사전투표장을 찾았고 전재수 후보도 하 후보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다음 주 본투표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구갑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선거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후보들 간 견해차가 뚜렷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이번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싼 주목도가 높은데요. 사전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전북 243개 사전투표장에서는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북 사전투표율은 15.91%로 전국 평균인 9.25%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지사 선거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이강구도에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 후보까지 5파전으로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떤 후보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당정청 원팀을 통한 지역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점심쯤 전주에서 투표했습니다. 후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전북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비호감 여론을 공략 중인데 전북이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며 아침에 사전투표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는 전북을 살리고 정의가 실종된 민주당을 다시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 시소게임을 벌이며 양보 없는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과 전북의 사전투표소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사상은 김민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투표하던 중 투표용지를 들고 밖으로 나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동그라미가 반밖에 안 찍히는데 무효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 괜찮다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 전 투표소 인근에서 발달장애인 인권단체를 만나 본투표만이라도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조작 영상,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두 캠프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 캠프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 인공지능 가짜 선거 영상 제작 유포 의혹과 경남도청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권 선거 의혹이 있는 박완수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캠프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가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 지시 유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한 바 없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투표해야 이긴다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예상보다 접전 지역이 늘면서 여야 모두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도 사전투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인근인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늘 임기 마지막 날이죠.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지역구인 마포에서 한명도 원내대표는 오후 3시 전북 남원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오전 10시 경남 통영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일 경북 김천에서, 장동혁 대표는 3일 본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여야 지도부에서 어떤 메시지들 나왔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전투표 뒤 서울이 이기면 전국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극 투표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고 투표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진 선대위 회의에서는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선거 유세 지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공통점은 감옥형 3인방인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들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일 잘하기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정부라고 치켜세우며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유세 현장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전투표 관련 메시지를 냈죠. 네, 장동혁 대표 오늘 비교적 열세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유세차에 올라타서 대한민국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까지 몇 센치 남지 않았다. 투표장으로 가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는 물가 폭등과 집값을 심판하고 세금 폭탄을 막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통상 진보가 유리하다는 속설이 깨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던 과거와 단절하고 사전투표 대신 3일 투표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 일정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나요?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기와 충남을 찾아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참여했는데요. 오후에는 중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충남을 찾아서 당진시장과 서산시장 그리고 홍성군수 후보 유세에서 차례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연속 호남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했고요. 전통시장을 찾아 유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함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유세한 뒤에 한옥마을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와 세종 그리고 대전 공략에 나섰다고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일정입니다. 세종과 경기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세종 조치원역 시작으로 경기 광명 정통시장과 광명사거리, 부천 역곡역, 김포 등에서 거리 유세를 폈습니다. 경기도는 국민의힘의 대표적 험지이지만 동시에 유권자가 가장 많은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장 대표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전으로 향해 이장우 대전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어제 TV토론회를 마친 서울시장 후보들 공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 측을 여론조사 의혹을 내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서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정원호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 선대위의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 선대위 내부에서 정 후보 비방 콘텐츠를 기획 제작해서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 후보 측이 선거 홍보의 범위를 일탈하는 조직적 온라인 흑색 선전을 벌였다며 이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론 조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서울시 압수수색을 두고 관건 선거라고 반발하고 있죠. 네, 5호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조급증에 쫓겨 야당 후보 쓰러뜨리기 위한 관건 선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청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져 가져가 보라며 거짓과 왜곡의 퍼즐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선거 막바지 강제 수사는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무도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상황 판세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바라보는 지방선거 판세 말씀해 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9곳을 우세, 6곳을 접전, 1곳을 열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을 접전 지역으로, 위험지는 경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선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조승래 사무총장은 한 곳이라도 더 이기는 것이 목표이고 모든 지역이 소중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바라보는 이제 선거 판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두 곳을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원,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등 8곳은 경합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은 열세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지금은 숫자로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당 모두 서울과 부산의 선거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거라는 데는 인식이 같습니다. 양당 판세 인식이 좀 다른데 이번엔 여야가 가장 총력을 쏟고 있는 최대 격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텃밭이 문제입니다. 텃밭 전북지사 선거가 막판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는데요.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 여론조사마다 우열이 엇갈리는 초접전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판이면 끝난다던 전북 정치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두고 현금 살포범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택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관영 후보는 지난 2021년 당을 떠난 뒤에 다시 돌아왔다. 당이 용서해준 1호 사례라며 두 번 용서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나중에 복당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절대 복당은 없다며 김관영 후보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 영남이 최대 관심 지역일 것 같은데요. 대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가장 주목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통적 보수 강색 지역인 영남권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여야 경합 지역으로 치열한 표심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두 후보가 한 자릿수 격차를 유지하며 경쟁하고 있는데요. 선거 막바지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 정도에 따라 승패가 나뉠 거로 보입니다. 정말 초접전인 상황에서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보수 진영 입장에선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대구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선거 막판 접전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결국 남은 기간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고 부동층을 더 흡수하느냐의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막판 한 번의 실수가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남은 기간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상황과 판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변리사 시험에서 또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 법원은 복수 정답을 인정하라며 단 한 문제 차이로 합격선 밑으로 점수가 내려간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 자연과학 개론 과목에서 출제된 37번 문제입니다. 달이 D의 위치에서 있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을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정답은 4번. 하지만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서울고등법원은 2번 또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출제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 용어를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수험생 A씨가 선택한 2번도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험이 과학과 기술의 전문성이 필요한 변리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변별력이 요구되는 만큼 달이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반대 모양으로 관측된다는 당연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위상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묻는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단 한 문제 차이로 합격 기준점을 넘지 못했던 A씨의 불합격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수험생이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 건데 A씨 이외에도 2번을 고른 수험생의 비율은 29.86%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판결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상고 없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씨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YTN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 변화와 명암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5번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판사의 시대도 다가오게 될까요? 관련 내용 취재한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반인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혼자서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제 승소를 한 기사를 이제 이 기자가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선했는데 법률 시장의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박장호 씨 사례를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상용 인공지능만 사용해서 이제 법률 전문가인 그 법률 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상대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거거든요. 예. 근데 예전 같으면 사실 이런 사례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 이제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도 비슷한 제보가 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을 맺었다가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서 불공정 약관을 찾아내고 착수금 일부를 돌려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이거보다 더 많을 테고 또 그만큼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 변호사들은 따라가기 어려울, 어떻게 보면 또 뜨끔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압도적인 친절함과 편리함입니다.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다가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났어요. 이 변호사랑 쟁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AI한테 곧바로 물어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비서 역할도 해줬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동안 이제 법조인이 되고 뭐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일반인이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변호사나 이런 법률 업계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실제로 인공지능 활용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변호사들 업무는 많이 편리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로 또 고용시장, 이제 변호사들의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이 4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난해 23%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고요. 면접에서 30분 만에 소장 초안을 써서 인공지능 결과물보다 나오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더라. 그리고 이제 변호사 10명을 내보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법무법인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서초동에 돌고 있습니다. 10만 원대면 사실은 다양한 법률 전문 인공지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 인건비는 최소한 30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호사들도 요즘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네. 어떤 오해냐면은 소위 말해서 딸깍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버튼만 누르면 필요한 서류를 이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임료도 그렇게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일을 편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마냥 그렇지 않다고 이제 항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그 딸깍이라는 표현을 다들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저희들도 너무 좋은데 찾는 데 시간이 줄어든 건 맞지만 그 찾는 내용이 이제 맞는가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인공지능 도입에 여파를 맞은 변호사 업계의 어떤 위기감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승소할 정도면은 앞으로 판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기획 보도를 하고 나서 댓글 보니까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판사도 AI로 대체해라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그 이제 법원이 당장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사건 검토 보고서 작성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말을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순화한 건데 사실은 판결문 초안을 써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인공지능 판결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죠. 근데 이제 100% 기계에 판결을 맡길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사법 불신이 흉악 범죄나 아니면 아동 상대 범죄 등에서 선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형량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분노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이른바 사이다 판결이 나오려면 네. 오히려 인공지능 판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인공지능 판사들보다는 이제 인간 판사에게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럼 인공지능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이제 인공지능은 과거 판결 데이터만 학습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한다고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이제 잘못된 판결 관행까지 답습하는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확률적으로 훨씬 높다는 거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범죄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또 형량도 높여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 시대적 흐름이 이러이러하니까 바꿔서 임의로 판결해보라고 인공지능한테 임의로 이렇게 지시를 해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문신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던 판례를 다 뒤집는 판결을 냈거든요. 근데 이런 고도의 어떤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일방적으로 인공지능한테 맡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인간의 영역이 남아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 기자도 이번 기획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많이 활용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기획이 이제 화두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노트북을 직접 가져왔는데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제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 관련 자료들을 넣었어요. 이제 제가 취재한 자료들과 이제 인터뷰한 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리포트 이제 원문까지 다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리포트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한번 이제 그 조언을 구해 본 건데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오류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5천만 원이라고 잘못 썼는데 실제로 5,000달러거든요. 근데 이런 오류도 잡아내고 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뭐 강조 효과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따라가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마 업무에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내가 인공지능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물들은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일반론 수준의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뚜렷한 청사진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또 지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뭐 로봇을 설계하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음악을 작곡하든지 다른 말로 이제 전문성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 오늘 이제 종합해 보면은 더 정의로운 판결, 더 구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준엽 기자와 함께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여름의 시작이 체감되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서울은 26.9도까지 올랐고 그 밖에 전국 곳곳에서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는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햇볕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상할 수 있어서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존 농도도 짙어지는 만큼 낮에는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걷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4도, 대구는 1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도 29도, 대구는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후에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